제 생각에 평균적인 삶이란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산은 한 1, 2억, 2,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저희 나이대에 혹은 저희 나이 때 벌써 네, 그렇다고 그래, 합니다. 그런 거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 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330만 원. 그리고 중위 소득은 280만 원. 그 정도는 있어야 평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인터뷰 영상을 찍으러 와봤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분이 한 분 계셔서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작가이자 1인 출판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무님인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독일에 있던 진동신호 분석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 대기업을 다니고 지금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전업 작가이자 1인 출판사 매트릭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무님을 알게 된 계기가 처음에 책을 이번에 내셔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하시다 그 홍보를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됐고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소설을 쓰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막 굳이 리뷰 영상 이런 거를 찍기보다는 어차피 저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번 만나뵈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해하실 게 도대체 왜 대기업을 그냥 멀쩡하게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런 1인 출판사 이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출판 시장이 안 그래도 기존 출판사들도 돈 못 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작가 이런 일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제가 일단 대기업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내에 있던 회사에서 오래 다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직무도 그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아래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1인 출판사고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그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업 작가이자 1인 출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결국에 본인이 어떤 생각이란 걸 갖고 있었고 그거에 공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아이디어를 표출함으로써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번에 맹인의 거울이라는 또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 책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럼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건지. 네, 저희가 썼던 책의 주된 주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남들의 민낯이에요. 남들처럼 사는 모습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이걸 남들처럼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 구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픽진하게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소설을 썼고 실제로 그 소설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는 그 목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게 진짜 평균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의 딱 평범한 모습을 그려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리학을 공부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문과적인 시각에서 이 사회를 기깔나게 표현했다 그런 느낌의 소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과생의 정말 시선에서 사회의 현실을 바라본 소설이다 그런 게 저는 좀 독특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왜 제목이 맹인의 거울인지. 저희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 항상 보게 되잖아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되게 많은 세상을 봐요. 많은 세상을 보면서 요새 이런 일들이 있고 뭐 나는 평균이고 나는 평범이고 저 정도면 평균인가요? 저 정도면 평범하게 살고 있나요? 이런 항상 자기 검열도 하고 남들의 삶을 염탐을 해요. 근데 정작 핸드폰이 딱 꺼지면은 거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약간의 현타를 느껴서 버스 창가를 봤는데 꺼진 핸드폰을 거울처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제목을 맹인의 거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설에서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지금 2030 세대의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또 평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세대는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평균성에 딱 맞추기도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일을 그만두고 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저도 주변에 퇴사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물론 엄청 의욕적으로 계속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지쳐서
쉬고 싶고 또 다른 나라로 그냥 이민을 가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무님은 지금 세대에서 평균적인 삶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설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셨지만 또 한번 말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평균적인 삶이란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산은 한 1, 2억, 2,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저희 나이대에 혹은 저희 나이 때 벌써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330만 원. 그리고 중위 소득은 280만 원. 그 정도는 있어야 평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굳이 외모라는 지표도 가지고 온다면은 키는 174cm 이상이어야 174cm 정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평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으로 치면은 10억, 20억, 100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균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회의 어떤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평균을 말할 때 그게 그런 산술적인 의미의 평균이랑은 또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런 통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약간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런 통계를 제시를 할 때 아무도 표준 편차나 중위소득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평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용해서 되게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또 메시지를 생산하죠. 당신도 노력하면 평균에 맞춰서 육각형 스펙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공 유튜버, 뭐 자기개발 유튜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꼭 그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또 우리가 경계를 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필요한 노력의 절대치 자체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더 힘들게 공부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더 노력해야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노력의 역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단계에서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나름의 답이 있어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 단위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집단의 단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문제라는 거의 개념의 정의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문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렇게 획일된 축 하나에서 평균과 평범을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고군분투하고 서로 헐뜯기까지 하는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지 솔직히 저는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몇몇 성공 유튜버, 뭐 자기개발 유튜버 혹은 재테크 유튜버 그분들을 질책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되게 그분들의 효용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어쨌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에서 다양한 평가 기준이나 다양한 준거 집단들 사회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좀 충분히 해서 이 축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소설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평범한 진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 계층적으로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평균적이지만 되게 씁쓸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평균적이지만 씁쓸하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씁쓸하잖아요. 네. 평범한 게 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돼야 되는 건데 평범한 모습인데 그걸 보고 씁쓸하다라고 제가 느낀다는 게 되게 좀 그런데 저도 방금 정무님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한국에 와서 지금 백화점에 가서 느낀 게 고급 브랜드가 있고 값이 싼 매장이 있을 때 전반적인 스타일은 다 똑같고 근데 다만 고급 브랜드는 더 좋은 원단을 쓰고 디테일해서 좋은 디자인을 했을 뿐이고 그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는 어차피 다 똑같아서 사람들이 옷차림 같은 경우도 되게 획일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똑같은 하나의 라인 안에서 얼마나 더 높은 랭크까지 올라가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판가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씁쓸함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무님도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지금 사회에서 더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다양성이 되게 분명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될 건가요? 그게 자발적인 저희 사회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통해서요. 이런 다양성 문제랑 관련해서 한국 사회는
특히 줄 세우기 문화나 그런 랭킹 같은 거를 많이 세운다. 그런 랭킹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나라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관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커뮤니티에 뭐 레딧이나 뭐 쿠어라 같은 데를 찾아봐도 Why South Korean 해서 자동 검색어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Why 왜 그들은 네 가지 성격 유형 검사에 굉장히 열광하는가? 뭐 혈액형에 열광하는가? 아니면 뭐 골드, 브론즈, 실버, 플래티넘, 다이아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요, 진짜로. 근데 제 생각에 이 원인은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15세까지 하는 게 항상 택일형 선택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설령 서술형 단답형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채점 기준표에 있는 키워드를 채워 넣는 일이 사실 교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격이 형성되는 나이가 15세에서 20세에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성격이 형성되는 내내 거의 유일한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일한 답, 유일한 기준, 그럼 유일한 기준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축의 이동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축의 이동이란 건 결국에는 비교 가능한 집합 내에서 서로를 다다다다 줄 세워서 브론즈냐, 실버냐, 플래티넘이냐, 혹은 T냐, F냐, I냐, E냐 이런 얘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가 된 게 아닐까? 교육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별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불렀던가 아니면 사회적 역할이라고 불렀던가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우님 그 소설 맹인의 거울에서도 결국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각 성별에 따른 생각도 좀 다른 측면들이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성별 갈등, 저출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 세대의 사람들은 아 이거 성별 갈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이 성별 갈등 또 세대 갈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 생각에는 정말 미시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거시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엔 되게 어렵고요. 정말 서로 많이 묻고 많이 듣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별 갈등 혹은 세대 갈등은 되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의 보통 전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수반하는 것이잖아요, 갈등이라는 건. 그런데 세대 간 갈등 혹은 성별 간 갈등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모든 계층과 계층, 모든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한 속성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서로 어떤 미시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의로서 그래, 그럼 우리가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차이점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단계라고 생각해요. 요약을 하자면 이걸 일단 1차원적으로는 많이 묻고 많이 듣는 방법으로 미시적인 차원을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집단 대 집단의 속성으로서 거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두 단계를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소설 같은 수단이 또 그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갈등을 바라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개인적인 의도도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이 현상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 또는 감정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싶었고, 이게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그래, 너도 다르지 않구나, 나도 힘들어, 넌 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되게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 중 하나는 한 불과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게 파워가 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는 시각이 되게 강했었고, 근데 요즘에 진짜 손바닥 뒤집기지 확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나오면서 그게 큰 트리거가 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사회에 지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는데 한국을 떠나라, 한국을 떠나야
더 잘 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확실히 많이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서 비관론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 한국은 그냥 저출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할 거다. 한국은 이러다 망할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정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청년 지금 2030 세대가 앞으로 맞닥뜨릴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없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존 문제를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뭐 이민 정책이든 뭐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든 쓰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을 편입시켜 나가는 걸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 해결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물리학에서 되게 쓰는 방법인데 시스템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유의 단일 민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저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시기가 올 거고 저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기에서 제 생각에 일개 청년이자 그냥 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도권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떤 집단에서든 자원이 모자르기 시작하면은 그 마지막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차를 타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막차를 올라타기 위해서 이렇게 시류에 올라타려는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되게 심해질 거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쏠림 현상도 심해질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코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이 현상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정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고 누가 한 명이라도 나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이게 문제다라 얘기를 하고 조금씩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은 저희가 예견하는 그런 절망적인 엔딩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정말 항상 더 나아지니까요. 저도 계속 느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사람들은 항상 해결 방법을 찾아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관적인 모든 예측들은 다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통계적인 예측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민 같은 거의 물결 또 지금 젊은 세대의 의식의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변화가 만들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는 하는 편입니다.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후적 지표를 분석해서 예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주식시장 맞추는 사람 없잖아요. 차트는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삶은 정말 항상 더 좋아지거든요. 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항상 삶은 전체를 일부러 편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일부러 편입한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과거에 종교가 사회의 지배가치였던 사회가 이제 일부러 편입돼서 지금 아직까지 일부러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회도 저출산과 뭐 극단화나 양극화나 계층 간의 갈등이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또 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일부러 편입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삶은 항상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여기까지 해서 다 마쳤는데 혹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불행은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는 사람을 피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힘듦이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불행이든 어떤 것이든 똑바로 마주보면서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꾸는 소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묻고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무님 관련해서 컨택할 수 있는 것도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